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청취자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또 내용 증명이라는 게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인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에 대한 부분과 소송의 종류, 절차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그 절차의 초반부까지 나누다가 시간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급하게 이야기를 끝냈었는데 자, 오늘 이어서 나눠볼 거고요. 만약에 이전 내용들이 궁금하다. 나 내용 증명에 대한 얘기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접수해야 되고 증거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증거는 스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아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장을 받은 피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을 할 가치가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요.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답변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하는 그 날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되면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네. 그 판결 선고 시점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자백으로 간주가 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응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소송을 제기당한 이상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응소행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응답할 가치가 없는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기일이 지나서 판결 선고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게 자백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답변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그러니까 변론기일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직접 재판에 가서 참여하는 절차가 지정이 되는데요.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한 번에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많지는 않고요. 대개의 경우에 변론기일이 여러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변론기일마다 출석하면서 이제 그 전에 서면을 제출해가지고 주장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이렇게 소송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 됐다. 전부 다 증거 자료까지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론기일이라는 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 검사, 판사 이렇게 앉아있고 증인 앉아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재판 지켜보는 사람들 있고 네. 뭐 이 장면이 변론기일 장면인가요? 약간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변론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검사는 없죠. 그러니까 변론기일은 민사기 때문에 검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을 일은 없죠. 그럼 이건 형사인 경우고 형사일 때만 검사님이 와서 앉아 계신 그렇군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알고 있는 재판장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는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서 판사가 최종 판결 선고를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사건 위임받을 때마다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 기간이 6개월 걸리기도 하고요. 또 뭐 1년, 2년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또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뭐 이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항소를 하시게 그렇죠. 되면 시간이 더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지금 1심을 2년 동안 하는 사건들도 좀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이제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법원 판사님들도 이제 약간 이제 워라밸을 챙긴다라고 해서 좀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재판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얘기도 좀 서로 주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소송이다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물론 뭐 형사 재판의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재판장에서 피고, 원고, 격한 변론을 막 벌이면서 그런 장면들 떠올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 재판장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물론 그 드물게 그럴 수는 있지만요. 그 대개는 법정에서 길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히 하고요. 소송은 그 원칙적으로 그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거기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 막 변호사들이 서가지고 열변을 토하고 하는데요. 네. 사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좀 이제 그런 장면은 많지는 않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그 갑자기 난데없이 법정 뒷문이 이제 짜잔하고 열리면서 생각지도 않은 증인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쵸. 그래서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 뭐 변호사든 판사님이든 뭐 당사자든 간에 막 다 놀라면서 쳐다보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 많이 보셨는데. 예, 사실 이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전에 신청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증인이 마음대로 법정에 출석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뭐 그냥 잠깐 뭐 그냥 지나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뭐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좀 표현하시는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그 변호사를 항상 이제 변호인이라고 칭하는데 민사에서는 변호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일 뿐이고요. 형사에서도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만 변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법정 모습이 형사 재판인 경우가 많고 또 기억하는 모습과 드라마나 영화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법정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의 장면이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어요. 그죠? 네. 예.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우영우 보면 첫 변론기를 출석 연습으로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사실 재판에서 거의 활용하지 않고요. 진짜요? 네, 저도 10년 동안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해 있습니다. 왜요? 이 있습니다 해야죠. 상대가 너무 막 억측하거나 상대가 네. 너무 막 몰아세우거나 그러면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거는 너무 몰아세우는 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재판장님이 먼저 제지를 많이 하시고요. 그 실제로 한다고 해도 굉장히 조용하게 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이런 언사를 좀 그렇게 되는 거지. 책상 꽝 치면서 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법정에서 책상 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구나. 예.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과 다르다라는 거.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김진우님께서 변호사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과 반대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약간 포괄적인 것 같긴 한데 질문 자체가 만약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조금 조언을 주실 만한 게 있으시다면 두 분께서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 사실관계랑 뭐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다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변호사로서 입회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이제 뭐 경찰이나 아니면 이제 검찰에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조사가 하다 보면 저희는 옆에서 들으면 이제 담당 경찰관께서 이런 의도로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그 질문에 숨어 있는 의도가 이제 파악이 되죠. 근데 이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조금 잘 이제 캐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답을 이제 막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제 말을 뱉어버리고 그게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 없이 뭐 변호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지만 혹시나 이제 어떤 형사 사건으로 이제 나가서 진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맞는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변호사와 동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게끔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약간 지금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한다든지 사실관계를 좀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요. 경찰관님이라든지 수사기관에다가 잠깐 좀 쉬게 해달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이제 그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시 답변 시간을 가질 수도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홍기님께서 민사로 5년 전쯤에 친구였던 사람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돈을 못 받아서 민사 압류 진행 후에 10년 동안 압류 가능하게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재산도 없어서 계속 시간만 흐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민사는 대부분 돈 얘기다.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서 지금까지. 근데 압류를 가능하게 해놨지만 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재산 목록 자체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압류 다 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뭐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상대방이 사실 정말 변제 자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뭐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갚지를 못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있는데 숨겨놓고 또 안 갚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숨겨놓고 안 갚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뭐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법원 통해 신청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거래라든지 이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사실상의 압박을 가해서 생활이 많이 불편하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갚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실제 생활은 다 하고 있으면서 내 돈만 안 갚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생활을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시다면 따로 이야기를 주십시오. 문자창으로 주신다면 저희가 따로 이제 방송 시간을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소송의 종류가 또 있죠.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민사, 형사 말고 또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행정법규 적용하고 관련해서요. 뭐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이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로는요, 해고가 무효인 걸 확인해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우리가 쉽게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송 같은 경우는 사용자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노동위원회는 이제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원에다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잘못되었으니까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다른 거예요. 행정기관의 판단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행정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민사소송이랑 행정소송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이 두 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민사 소송은 그 사법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관한 이제 다툼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 반면에요. 그러니까 행정 소송은 좀 공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예외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은 뭐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고 그냥 개인들 간 사적 주체 간에 이루어진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 소송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 이제 그런 공적 주체가 당사자로 들어가는 소송이다. 일단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관련 법률도 약간 다른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사적인 관계에서 주로 적용되니까 민법, 뭐 상법 등이 적용이 되고요. 반면에 행정소송은 허가라든지 인가, 취소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뭐 소방법, 건축법과 같은 법률하고요.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로 들어가는 소송이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식품위생법, 소방법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청취자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행정소송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용 변호사님? 예, 그 행정소송 그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예로는 취소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설립해가지고 영업하시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일하다 보면 뭐 고의든 실수든 이제 법령을 위반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행정청이 그 위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뭐 과징금이라든지 영업 정지, 영업 취소 같은 이제 처분을 내리게 되고요. 이때 그 처분을 받은 이 행위자가 그 행정청의 처분이 좀 너무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 주디께서 이제 김밥집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김밥집 하는 거는 이제 식품 적개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근데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적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반하게 되면 뭐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식품 폐기 처분 명령 받을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뭐 영업정지, 영업폐쇄, 뭐 허가 등록 이런 거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과징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 영업자가 뭐 그 처분 어쩔 수 없겠다라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법적 판단을 받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 테라스하고 루프탑에서 카페나 레스토랑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아 PD님께서 건물 옥상에 카페를 열었어요. 왜 저는 김밥집이고 어. 왜 현아PD는 카페예요? 바꿔줘요. 네, 그러게요. 기분 우선 별론데? 다음에 주디님도 카페 하시는 걸로. 네. 근데 열고 보니까 앞에 테라스를 같이 열면 더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테라스를 열어가지고 영업을 하셨거든요. 아유 잘못했네. 네. 현아PD가 잘못했어.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테라스에서 영업하지 말아달라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시한다든지 하고 계속 영업을 해가지고요. 1년 내에 추가 적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영업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실 때는 건축법이나 도로법, 소방법 등의 위반 사항이 일단 없어야 하고요. 이미 법률에 위반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개선한 이후에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지금 저희가 계속 사업체 운영하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도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시정명령이라는 게 테라스를 접고 운영을 해라. 예, 맨 처음에 보통은 그렇게 신고한 대로.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예. 맨 처음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니까 신고한 내용대로 운영을 해라라고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신고를 다시 해라라고 시정명령이 나오진 않아요? 그게 내용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걸 접으라고 시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률에 맞게 다시 개선해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으면 신고를 네. 다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의 신청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이의 신청으로. 예. 자, 지금 제 경우도 그렇고 우리 현아 PD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주신 두 경우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나 대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만 만약에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잘 몰랐어요. 혹은 오해가 있었거나 억울함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내 권리를 찾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생계와 관련이 있을 때 그 처분이 너무 과하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 뭐 일단 뭐 음주운전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음.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 단속이 되시면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처분을 받으면 뭐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대로 경찰청에다가 이의 신청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상관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또 행정심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에서도 인용되지 않으면 그럼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게 행정소송 제기한다고 해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요.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취소나 정지를 다시 취소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명백하다든지 하면 다툴 여지는 좀 있어요. 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에는요. 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사유로 해가지고 취소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은 있지만요. 항상 인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인용해주면 다음에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또 다른 행정소송 사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사유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식품으로 지정된 식품을 판매했다거나 뭐 식품 기준을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또 판매하는 식품에 쓰여야 되는 그 어떤 기구나 용기 이제 그런 거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또 아니면 뭐 건강한 식품 위생 환경을 위해서 지정한 시설 기준이나 건강 진단 의무 또 위생 교육 이런 의무 등이 있는데 그걸 위반한 사례도 있고요. 또 그 영업 허가
이제 받으면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출입 금지 그런 이제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 아니면 또 이제 뭐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도 해당합니다. 지켜야 될 거 예.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위반하면 뭐 처음에 시정 명령이 나오고요. 음. 이제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하면 영업 정지나 취소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밖에도요. 음식점 영업을 하시려는 분이 건축법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제 적정한 용도의 건축물의 영업장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판례가 있는데요. 사업주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을 했어야 됐는데 원래는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업주가 용도 변경 없이 하셨다는 상황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용도 변경을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게 불가능하니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패소하시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이게 왜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지역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정 면적 이하의 경우에만 이제 그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위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했던 건물이 제한된 면적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할 수 없으니까 시정명령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기는 음식점을 할 수 네. 없는 건물이었던 사실은 거네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그렇군요.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음식점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예. 하셔야 된다면. 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올 수 없는 가게였는데 미성년자가 출입을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하시는 분들 사연도 있는데 사실 주인도 속은 거죠. 그렇죠. 너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것도 예.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쭈디님이 편의점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손님이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담배를 사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가 자기 형의 신분증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적발 시의 판매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문제가 담배 소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담배를 사간 청소년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쭈디를 속이려고 자기 형의 신분증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쭈디가 실제로 속았어요. 성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담배를 판매했다라고 하면 면책이 돼요. 근데 이런 증거가 필요한데요. CCTV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가 그걸 목격했어요. 그러면 증인이라든지 진술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분증을 실제로 제시했고 네. 그래서 나는 속아서 판매를 한 거다라는 부분이 증거로 제출이 된다면 이 부분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 말고 뭐 예를 들어 그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취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다른 절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형사 절차에서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서 또 어떤 행정소송들이 많은가요? 다른 사례들도 있을까요? 아, 예,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손님이 제과점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 쭈디가 이제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 저 많이 운영하네요. 예, 부럽습니다. 어쨌든 캔디를 사갔어요. 근데 갑자기 관할시청에서 쭈디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라고 하면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게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쭈디가 판매했는지 뭐 15일이나 영업을 정지할 만큼 잘못이 큰지에 대해서 다투게 됐거든요. 근데 손님이 구매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이후에 쭈디한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쭈디가 모르셨던 거죠. 그리고 쭈디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 상당하는 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 됐어요. 본사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할 때 과연 이 손님의 진술이 사실일까?라는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위법하다, 영업정지 처분하면 안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좀 억울함을 풀었네요. 예.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기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그다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돼요. 요거 기간이 도과하면은 아예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사실 처분이 하면은 그 처분 대상자한테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90일 이내로 뭐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행정소송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그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뭐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경우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가 너무 상당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고 절차 여부를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요. 이 질문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미숙님께서 판례를 찾을 때 사건 번호 없이 쉽게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뭐 예를 들어 구글링이 가장 사실은 구글에 찾아보는 게 빠르고요.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아까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판례 뭐 그렇게 찾으시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찾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판례를 일반인들도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군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전 두 분만 찾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이제 구글링이라든지 여러 음. 포털 사이트 검색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많이 올리니까요. 음. 아니면 뭐 대법원 종합법률 사이트라는 데도 있고요. 또 변호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약간의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또 사이트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검색창에다가 그 내용을 잘 조합을 하셔야 돼요. 조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비슷한 사례의 그 판결들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끝으로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소송 중이신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 두 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좀 확실하게 기간 넘어가면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거치셔가지고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억울함 풀고 싶으시다면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그 증거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정도인지도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지금 동키호테 유익한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 두 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별 변호사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